미친 과학자가 만든 타임머신 앞에 서 있다고 아주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안전 지도도 없고 상세한 설명서도 없는 제어판에는 오직 중생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차가운 숫자들만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작위로 목적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으로 들리죠. 공룡, 고대 세계, 그리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모험. 하지만 만약 고생물학자들이 당신을 멈출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해줄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1억 5천만 년 전이라는 지점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는 단순한 쥐라기 후기가 아니라 지구 생명체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크기가 곧 권력을 의미하며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단 한 번의 충돌로 당신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세상입니다. 육식 공룡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으며 초식 공룡들 또한 약한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요새들입니다. 도시도 없고 기술도 없으며 안식처도 없이 오직 정글과 타오르는 평원 그리고 괴물들로 가득 찬 바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길을 잃은 생명체인 당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5천만 년 전의 지구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학자들은 왜 이 시기를 거인들의 황금기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무엇이 그 세계를 웅장하면서도 살아있는 지옥처럼 만듭니까? 대답을 위해 우리는 결코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을 시기인 이 행성의 파노라마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억 5천만 년 전의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호기심이 아니라 혼란일 것입니다. 이 행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거의 아닙니다. 거대 대륙 판게아는 오래전에 갈라졌지만 현대 세계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이르렀고 그 대신 남쪽에는 곤드와나가, 북쪽에는 로라시아라는 두 개의 거대한 초대륙이 존재했습니다. 당시의 곤드와나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 남극, 호주를 포함하는 거대한 육지였으며 이들은 모두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들이 당시에는 같은 생태계의 일부로서 같은 강과 거대한 이동 공룡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북쪽의 로라시아는 북미, 유럽, 아시아 대부분과 그린란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김없는 대륙을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시기의 유럽은 얕은 바다에 흩어져 있는 열대 섬들의 사슬에 불과하며 오늘날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현대의 이란과 터키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전체 지도에서 오직 북미만이 당신의 눈에 조금 익숙해 보였지만 그곳조차 오늘날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웅장한 로키 산맥도 없고 광활하게 펼쳐진 대평원도 없었으며 대신 거대한 분지와 침수된 평원 그리고 끝없는 정글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만약 당신이 1억 5천만 년 전의 지구에 떨어진다면 대륙들이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 또한 완전히 다른 세계였기 때문에 현대의 지리적 지식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지구에는 두 개의 주요 대양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아직 매우 젊은 태평양으로 지각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테티스해는 동반구 거의 전체를 덮으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던 거대한 열대 바다였습니다. 당시의 대서양은 좁고 긴 띠 모양의 바다에 불과했으며 진정한 대양이라기보다는 대륙 사이의 긴 균열에 더 가까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온도에 있었는데 표층 해수의 평균 온도가 섭씨 32도 정도로 마치 욕조물처럼 따뜻했으며 심지어 해저 기온도 섭씨 17도를 유지해 오늘날의 수돗물 온도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해에 한류가 존재하지 않아 지구를 위한 에어컨도 없었으며 쥐라기 후기의 지구는 본질적으로 거대한 온실로서 덥고 습하며 생물학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생명력이 폭발했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이상적이었던 그 환경이야말로 극한의 세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곳으로 그곳에서 생물들은 최대 크기로 자라나 끝까지 경쟁했으며 아주 작은 실수 하나조차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온난화는 단지 태양으로부터 온 것만이 아니라 현대 인류가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규모의 분출을 일으키는 격동하는
지구의 핵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태평양 깊은 곳에는 현대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화산의 개념도 훨씬 뛰어넘는 존재의 잔해인 타무 메시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원뿔 모양의 화산이 아닙니다. 타무 메시프는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순상 거대 화산으로 이는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넓은 면적입니다. 현대의 지도에 대입해 본다면 타무 메시프는 산의 기부만으로도 국가 전체가 삼켜질 정도로 거대하며 높이 면에서도 1980년 분화 이전의 세인트 헬렌스 산보다 거의 2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높이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쏟아져 나온 용암의 양에 있었습니다. 매 분화마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으며 이는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더욱 산성화되고 대기가 더 많은 열을 가두면서 지구의 자가 냉각 순환 체계는 거의 무력화되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타무 메시프와 같은 활동들이 쥐라기 후기가 거의 5천만 년 동안 최고 온도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해양 퇴적물 데이터, 고대, 산소 및 탄소 동위원소에 근거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1억 5천만 년 전의 지구는 단순히 기후 때문에 더웠던 것이 아니라 행성 자체가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극한의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쥐라기 후기의 지구에는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한랭 지역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오늘날보다 약 15% 높은 섭씨 20도 정도였으며 더 중요한 것은 적도와 극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매우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생물대 분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띠게 되었죠. 양쪽 반구, 특히 곤드와나와 로라시아 대륙의 깊은 내륙 지역에서는 건조한 기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광활한 사막이나 방언조 초원이었으며 그곳에서는 비가 계절적으로만 내렸고 몇 달 동안 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뭄은 드문 일이 아니라 생태계 순환에 익숙한 부분이며 바로 이러한 장기적인 가뭄이 엄청난 진화적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수온지가 줄어들고 식물들이 집단으로 고사하면서 초식동물들은 이주를 강요받고 그들의 뒤를 거대한 포식자들이 쫓으며 생태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있고 생명은 결코 오랫동안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적도 근처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고온과 고습이 결합하여 울창한 열대 우림을 형성하며 그곳에는 거대한 양치류, 소철, 고대 소나무, 거치 식물들이 빽빽하게 자랍니다. 햇빛은 숲의 지붕인 캐노피를 뚫기 어렵고 지면은 축축하고 미끄러우며 이는 초식동물과 매복형 포식자 모두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극지방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얼음이 없었으며 쥐라기 후기의 북극과 남극은 오늘날의 유럽에 비견될 만한 기후를 가진 무성한 온대림이었습니다. 나무는 1년 내내 자라며 낮과 밤이 계절에 따라 길어졌지만 눈에 덮이는 일은 없었고 이는 생명체가 적도에서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행성 전체를 점유했음을 의미합니다. 공룡은 단지 열대 생물만이 아니라 식물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생물학적 낙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곳은 모든 생명체가 더 많이 먹고 더 크게 자라며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등 한계까지 내몰린 세계였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집단의 유기체들이 이러한 완벽한 조건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여 단순히 적응한 것이 아니라 지배했으며 이것이 바로 공룡의 황금기였습니다. 육지의 쥐라기 후기를 대표하는 단 한 곳을 꼽아야 한다면 북미의 모리슨 층일 것이며 이는 단순한 지질학적 층이 아니라 1억 5천만 년 전 생태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스냅샷입니다. 팔모리슨 층은 미국의 13개 주 이상에 걸쳐 있으며 강변 숲, 건조한 사바나, 계절성 습지, 반사막 등 다양한 환경의 광대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혼합이 거대한 진화 실험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최소 10종의 대형 육식동물을 포함해
40종 이상의 공룡을 확인했으며 그 포식자의 밀도는 현대의 생태학적 기준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현대의 그 어떤 생태계에서도 그러한 수치는 붕괴로 이어졌겠지만 쥐라기 후기에는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물학적 에너지가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이고요. 식물은 빠르게 자랐고 초식 공룡은 거대한 크기에 도달했으며 그들은 먹이사슬 정점의 포식자들에게 거대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생명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한 세상이었죠. 그중 으뜸은 쥐라기의 사자라는 비공식 칭호를 가진 육식동물 알로사우루스였습니다. 몸길이 약 8.5m의 무게는 거의 1.7톤에 달하는 알로사우루스는 모리슨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 화석의 75%를 차지하여 이 압도적인 비율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냅니다. 첫째로 알로사우루스는 진화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희귀한 단독 포식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배적인 종이었습니다. 물린 자국과 치유된 뼈 부상을 포함한 충분한 화석 증거는 알로사우루스가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즉시 죽일 필요가 없었으며 물어서 출혈을 일으킨 뒤 먹잇감이 탈진해 쓰러질 때까지 추적하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었습니다. 더 크고 무겁고 더 희귀한 것은 사우로파가낙스였는데요. 거의 10m에 달하는 길이와 약 5톤의 추적 무게를 가진 이것은 당시 가장 큰 육상 포식자로 거대한 용광류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확대된 알로사우루스 버전과 같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크고 두꺼운 이빨과 매우 강력한 치악력을 가진 토르보사우루스, 그리고 더 작지만 공격적이며 코 위에 뿔이 있고 칼날처럼 굽은 이빨을 가진 케라토사우루스가 있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의 아성체일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는 종인 에드마르카 렉스와 함께 그들은 많은 연구자가 쥐라기 후기에 죽음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거대 포식자들이 서로 직접 경쟁하지 않았고 쥐라기 후기의 생태계가 생태적 지위에 따라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로사우루스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용광류와 조각류 무리가 서식하는 건조한 평원과 숲 가장자리를 차지했으며 케라토사우루스는 강과 늪 근처에서 물고기나 거북, 약한 먹잇감을 사냥하곤 했고 토르보사우루스와 사우로파가낙스는 거대한 먹잇감을 사냥하거나 다른 종의 사체를 가로채는 데 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 때마다 이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먹이 부족은 동족 포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같은 종의 화석에 남겨진 물린 자국을 통해 기록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잔혹하고 냉혹한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포식자가 제 자리를 잡고 있는 무서울 정도로 정밀한 시스템이었으며 단 하나의 골이라도 사라지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의 다른 쪽에서 먹잇감들은 결코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지 않았죠. 쥐라기 후기의 세계에서 모든 초식 동물이 갑옷을 입은 거인이었던 것은 아니며 먹이 사슬의 하위 단계에는 속도와 경계심에 의존하는 중소형 초식 공룡인 조각류가 존재했습니다. 드리오사우루스는 고작 큰 표범 정도의 크기였지만 가벼운 몸체와 긴 뒷다리, 뻣뻣한 꼬리 덕분에 질주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뿔도 갑옷도 무기도 없어 만약 포식자에게 발견된다면 오직 더 빨리 달리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캄프토사우루스는 약 500kg의 무게로 알로사우루스에게 매력적인 표적이 될 만큼 충분히 컸지만 그 신체 구조는 이 종이 위험한 상황에서 두 다리로 달릴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너무 늦기 전에 도망치는 순수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빨과 발톱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존자는 항상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빨리 반응하는 자였죠. 만약 조각류가 연약함을 나타낸다면 스테고사우루스는 진화의 정반대의 해답이었습니다. 거의 9m의 길이와 5톤이 넘는 무게를 가진 스테고사우루스는 등 위에 두 줄의 크고 곧게 선 골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시나 천 조절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포식자의 눈에 더 커 보이게 하고 접근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기는 바로 뒤쪽에 있는 강철만큼 단단한 4개의 긴
가시가 달린 타고마이저 꼬리였습니다. 화석들은 이 가시들이 알로사우루스의 대퇴골을 뚫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다쳤다가 치유된 뼈에 남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빠르지도 특별히 영리하지도 않았지만 구석에 몰리면 살아있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포식자들에게 스테고사우루스를 공격하는 것은 언제나 생사를 건 도박이었으며 단 한 번의 작은 실수로도 목숨을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와 함께 쥐라기 후기에는 중요한 진화적 가지인 장갑 공룡들의 첫 발걸음도 목격되었죠. 미무라펠타나 민미와 같은 종들은 여전히 꽤 작았고 장갑도 불완전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피부에 박힌 골편판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시, 돋친 꼬리, 뻣뻣한 등, 더 잘 보호된 목 등은 모두 공격받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무적이 아니었지만 공룡의 역사에서 진화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타격을 더 잘 견디는 것이라는 경로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략이 훗날 백악기의 진정한 살아있는 탱크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방어적 혁명의 씨앗은 바로 쥐라기 후기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기에 대한 그 어떤 개념도 훨씬 뛰어넘어 발걸음만으로도 대지를 흔들기에 충분한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육식 공룡이 악몽이었다면 용각류는 현대 인류가 규모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쥐라기 후기는 지구상에서 걸어 다녔던 가장 큰 생물들인 목이 긴 공룡 그룹의 전성기로 그 중에는 카마라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 스페르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은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가장 작은 종조차 몸무게가 약 13톤에 달해 다 자란 아프리카 코끼리의 2배였으며 반대로 불완전한 화석에 근거해 60에서 7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라아프니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종도 존재했습니다.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수치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대 과학은 이를 절대적인 결론이 아니라 분리된 뼈 표본에 기초한 신중한 추정치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용각류를 무섭게 만든 것은 공격성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질량이었죠. 우연히 한번 휘두른 꼬리에 근처에 서 있던 모든 것이 짓눌릴 정도였고 잘못 디딘 발걸음 하나로도 강둑이 무너져 무리 전체를 위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었으며 이를 위해 용각류는 현대의 새와 유사한 기능, 호흡계를 발달시켜 거대한 몸이 움직이기에 충분히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속이 빈 뼈, 긴 목, 작은 머리는 모두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적 정교화의 결과였는데요. 북미뿐만 아니라 이 거인들은 전 세계를 뒤덮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의 기라파티탄이 북미의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유사한 생태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동시에 장갑을 두른 초식 공룡인 켄트로사우루스와 같은 종들이 병행하여 나타났는데 이는 대륙마다 생태계 구조가 거의 거울처럼 닮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쥐라기 후기가 개별적인 존재들의 세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생물학적 네트워크였다는 중요한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비록 대륙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었지만 동식물군은 여전히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에너지 사슬의 정점에 있는 거대 생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인간에게 용각류 옆에 서 있는 것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공룡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자연재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 동물들이 걸을 때마다 그들 주변의 세상은 그에 적응해야만 했죠. 기존의 종들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물 군단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독특하고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진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쥐라기 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구는 오래된 진화 계통의 확장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이는 당시 얕은 바다와 열도로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계통 중 하나는 가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로 뼈를 부수는 대신 살점을 베어내는데 특화된 톱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대형 육식 공룡 집단이었습니다. 백악기에 더 유명해졌지만 이 집단의 초기 대표자들은
이미 쥐라기 후기에 유럽에 나타났으며 이는 포식 전략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지배적인 포식자는 양추아노사우루스인데 몸길이 약 10m의 추정 체중 3.4톤에 달하는 이 공룡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식자였습니다. 신체 구조상 이들은 알로사우루스의 장기 추격 전술과는 달리 울창한 숲에서 매복과 빠른 기습에 특화된 강력한 사냥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메트리아칸토사우루스과가 있었는데 이들은 종종 비공식적으로 제노사우루스라 불리며 적당히 발달된 신경배돌기가 특징인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속도와 힘,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결합한 중간 진화 단계의 분파를 대표했는데요. 아시아는 유독 긴 목을 가진 마멘키사우루스, 징샨오사우루스, 다토우사우루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루소티탄까지 서식했던 기이한 용광류들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집단의 공통점은 북미의 공룡들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각 대륙은 지역 환경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된 포식자와 초식동물을 통해 점차 독자적인 생물학적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그 결과 쥐라기 후기의 세계는 거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급격히 다각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의 경쟁 속에는 진화의 역사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훨씬 더 작은 생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쥐라기 후기가 언급될 때 보통 공룡들이 세간의 이목을 독차지하지만 이 거인들의 아우라 아래에는 더 작고 더 신중한 또 다른 생물들의 세계가 있었으며 진화의 장기적인 기반을 형성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쥐라기 후기의 악어 형류는 현대의 악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해서 강가에 숨어 물고기, 거북이, 양서류를 사냥하는 반수생 종뿐만 아니라 완전히 육상에서 생활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할로푸스로 기이하고 날씬하며 다리가 길고 빠르게 달리는 생물이었는데 그 크기는 고작 장화 한 짝 정도였습니다. 할로푸스는 현대적인 의미의 악어와는 전혀 닮지 않았으며 거대한 공룡의 발치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곤충과 작은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악어 계통이 오늘날처럼 한정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죠. 시간이 흘러 다른 집단들이 사라진 후에야 악어들은 반수생 생활에 국한되었습니다. 이빨과 발톱, 골갑의 세계 속에서 쥐라기 후기의 포유류들은 생태계의 변두리에 존재했습니다. 고비코노돈 같은 종들은 고작 쥐나 다람쥐 크기에 불과했으며 주로 야행성이었고 나무를 오르거나 굴을 파고 수영을 하면서 곤충, 알,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먹었습니다. 공룡에게 도전할 만큼 큰 종은 없었으나 그들의 작은 크기가 바로 그들의 장점이었죠. 그들은 적은 양의 먹이만 필요로 하며 번식이 빠르고 극도로 높은 적응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구의 미래의 주역을 찾고 계신다면 그것은 용광류나 알로사우루스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작은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서도 못지않게 치열한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이미 충분히 공포스러웠다면 쥐라기 후기의 하늘 또한 결코 평화롭지 않았으며 그곳은 지구 역사상 최초의 비행 파충류 집단인 익룡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결코 새가 아니었습니다. 루수가나투스와 같은 종은 날개폭이 최대 3.6m에 달해 작은 배 전체를 덮을 정도였으며 얕은 바다와 강가를 활공하며 물고기, 도마뱀,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속이 빈 뼈 구조와 극도로 강력한 비행 근육을 가진 익룡은 경쟁자가 없는 진정한 하늘의 제왕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하늘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유럽의 군도에서는 깃털을 가진 작은 생물인 시조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새는 현대의 새만큼 비행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익룡만큼 공격적이지도 않았지만 새가 공룡의 직계 후손임을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진화의 전환점이었죠. 처음으로 하늘은 비행 파충류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으며 거대 생물들이 사라진 후 결국 승리하게 될 더 가볍고 민첩한 새로운 길을 공룡이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세계는 세 가지 뚜렷한 생명의 층을 갖게 되었는데요. 공룡의 땅, 바다 괴물의 태양,
날개 달린 포식자의 하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영역은 어쩌면 아직 위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다로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쥐라기 후기는 곧 그 반대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바다는 진정한 초록색 지옥이었습니다. 납작한 몸과 긴 목을 가진 수장용들은 생물학적 잠수함처럼 활공하며 고대 물고기와 오징어를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먹이사슬의 정점은 목이 짧고 머리가 크며 거대한 턱을 가진 플리오사우루스류가 차지했으며, 대표적으로 플리오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0m에 달하고 무게는 약 아소톤에 이르렀습니다. 그 치악력만으로도 다른 수장용의 뼈를 으스러뜨리거나 고대 상어의 사체를 반으로 찢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룡인 이크티오사우루스류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7m 길이에 달하며 얕은 물에서 빠르게 수영하며 사냥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시대의 잔재였으며 점차 더 효율적인 포식자들로 대체되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력했던 존재는 독자적으로 진화한 바다 악어인 탈라토스키아로, 그들의 사진은 지느러미로 변하고 꼬리는 상어를 닮았으며 톱니 모양의 이빨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명한 두 이름은 다코사우루스와 마키모사우루스로 몸 길이가 10m에 달하며 플리오사우루스와 대등하게 사냥했습니다. 이곳에는 숨을 곳도 안전지대도 없었고 모든 것이 서로를 잡아먹으며 가장 약한 자는 가차없이 전멸당했습니다. 1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황폐한 죽음의 행성이 아니라 생명의 찬란한 낙원이었지만 그 풍요로움의 대가는 끝없는 폭력이었습니다. 작은 포유류부터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가혹한 생존 경쟁에 갇혀 있었으며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해지지 않으면 사라져야 했고, 그 과정에는 예외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과거의 목적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쥐라기 후기는 결코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진화가 정점에 도달한 행성이자 지구상의 생명체들에게는 진정한 생지옥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세계였지만 우리의 취약한 존재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